기지 통제소, 방공망 반응 없습니다. 반복합니다. 요격 실패. 적탄도 미사일 그대로 진입 중. 중동의 밤하늘이 불타오르던 그날, 초해첨단이라 자부했던 중국의 방공망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침묵했습니다. 수천 대의 드론이 몰려오자 시스템은 과부하로 눈을 감았고 하늘은 말 그대로 지옥불이 되었습니다. 미 해군조차 뱃머리를 돌리며 퇴각하던 그 절망의 순간, 위성을 지켜보던 분석관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빗발치는 미사일 사거리 한복판을 향해 단 한 번의 감속도 없이 전속력으로 돌진하는 한 척의 유조선이 포착되었기 때문입니다. 저 배 선장 미친 거 아닙니까? 지금적인 미사일이 쏟아지는 죽음의 바다입니다. 혼비백산한 워싱턴이 황급히 국적을 확인한 순간 모니터에 선명하게 찍힌 이름은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모두가 멈춰선 지옥불을 보란 듯이 뚫고 지나가는 한국의 유조선. 중국의 방패가 무너진 그 폐허 위에서 오직 한국만이 그토록 평온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미 펜타곤조차 덜덜 떨게 만든 그날 밤의 충격적인 기술적 진실을 지금 공개합니다. 영상을 시청하신 후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한국 무기는 그저 거품일 뿐이다. 지난 수년간 제가 셈이나 단상에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했던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그 말은 제 가슴을 찌르는 치명적인 칼날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펜을 쥔 손이 떨렸어요. 방금 전 덮은 실전 보고서 때문입니다. 지금 지구는 조용히 그러나 거세게 불타고 있습니다. 유럽의 포탄 소리, 중동의 미사일 궤적, 그리고 대만 해협의 살깃띤 군함들까지. 세계는 지금 누가 진짜 강자인가를 증명하는 잔혹한 시험장에 서 있죠. 그리고 모두가 패권을 다투는 두 강대국을 지켜볼 때 시험장 한복판에서 판을 뒤흔드는 예상치 못한 나라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중국 국가군사전략연구원의 수석 분석가이자 방산전략 자문인 린카이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애써 외면해온 한국의 실체를 있는 그대로 말하려 합니다. 한국의 하늘에 구멍이 뚫렸다. 베이징 군사전략연구소에서 제가 직접 작성한 보고서의 첫 줄입니다. 중동의 전운이 한반도를 덮쳤죠. 미군은 중동의 미사일 소모전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주한미군의 핵심 방공 자산인 사드를 한국 밖으로 빼내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건 단순한 미사일 몇 발 반출이 아니었습니다. 보고서를 읽는 순간 저는 손이 멈췄습니다. 경북 성주 기지. 자정이 지난 시각 조용하던 그 기지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윗부분이 가림막으로 덮인 대형 차량들이 줄지어 기지 밖으로 빠져나간 겁니다. 사드 발사대였습니다. 한 대, 두 대, 세 대, 그리고 6대, 성주 기지에 배치된 사드 발사대 6대 전체가 한꺼번에 기지 밖으로 반출됐습니다. 매년 훈련 때 한두 대 나간 적은 있었지만 발사대 전체가 동시에 빠져나간 건 전례가 없는 일이었죠. 레이더와 사격 통제소는 기지에 남았습니다. 눈과 두뇌는 있는데 주먹이 통째로 사라진 겁니다. 이건 약화가 아니었습니다. 사실상 무력화에 가까운 상황이었죠.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요? 이란의 전략 때문이었습니다. 이란은 탄도미사일만 날리지 않았죠. 수백 대의 적과 드론을 먼저 쏟아붓는 방식을 썼습니다. 드론 한 대를 격추하는데 수백만 달러짜리 요격 미사일이 소비되죠. 레이더는 교란되고 방어망은 빠르게 지쳐가고 그 틈을 타 정밀탄도 미사일이 날아드는 구조였습니다. 드론과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을 동시에 섞어 쏘는 전술이었죠. 미군 방공망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흔들리기 시작한 이유가 거기 있었습니다. 패트리어트 요격 미사일 재고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중동 각지의 미군 기지가 동시에 공격을 받았습니다. 결국 미국은 한반도의 사드 발사대 전체를 중동으로 이동시키는 결정을 내렸죠. 중국군 내부와 관영 매체는 즉각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군사 분석가 송중핑은 공개적으로 말했죠. 중동에 배치된 사드조차 이란의 공세를 완벽히 막지 못했는데 한국은 왜 그 시스템을 위해 정치적 부담까지 감수했냐고. 관영 매체들은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미국의 방패는 언제든 짐을 싸서 떠날 수 있는데 한국은 왜 경제적 대가까지 치렀냐고. 저도 고개를 끄덕였죠.
사드는 고도 40km 이상의 탄도 미사일 종말 단계를 담당하는 상층 방어 체계입니다. 발사대가 없으면 레이더가 아무리 표적을 잡아도 날아갈 미사일이 없는 거죠. 눈은 떴지만 손이 묶인 상태였습니다. 더욱이 북한은 이란과 수십 년간 군사 협력을 이어온 나라입니다. 이란의 석거 쏘기 전술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나라였죠. 극초음속 미사일, 순항 미사일, 탄도미사일, 드론까지. 북한이 이 전술을 그대로 가져온다면 이란과는 차원이 다른 위협이 됩니다. 그 상황에서 상층 방어를 담당하던 사드 발사대 전체가 사라진 겁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미국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울며불며 대책을 요구할 것이라고. 저의 28년 경력이 내린 결론이었죠.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군 수뇌부의 표정은 놀랍도록 차분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의 상층 방어망이 사실상 무너졌다며 주목할 때 한국이 낸 것은 단 한 줄의 성명서였죠. 방어 태세에 문제없다. 중국 정보당국은 이를 허세라고 단정했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읽었죠. 그런데 며칠 뒤 보고서 하나가 제 책상 위에 올라왔습니다. LSAM. 한국이 독자 개발한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체계였습니다. 원래 계획상 2020년대 후반에야 전력화될 예정이었던 시스템이었죠. 그런데 한국은 그 전력화를 4년이나 앞당기는 결정을 내린 겁니다. 저는 그 문장을 3번 읽었습니다. 4년. 단순한 계획 수정이 아니었습니다. 예산을 바꾸고 생산 라인을 돌리고 수십 개 부서가 동시에 움직여야 가능한 일이었죠. 한국방산연구소와 군 관련 부처들은 사드 반출 직후부터 사실상 비상체제에 돌입했습니다. 밤낮이 따로 없었죠. 국가 안보가 위협받는 순간 모든 부서가 하나의 팀이 되어 24시간 철야 작업에 돌입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잿더미 위에서 반도체와 조선업을 일으켰던 그 집요함이 이번엔 방위산업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살아난 것이었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미군이 발사대를 빼갈 때 한국군은 이미 배치된 천궁2의 운용 위치를 실시간으로 미세 조정하고 있었죠. 어떤 고도에서 어떤 표적이 들어오더라도 최대한 촘촘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방어망 전체를 다시 짜고 있었던 겁니다. 이 지능형 배치 조정이 중국 위성망에 포착됐을 때 베이징 내부에서 처음으로 불편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의 의미를 저는 곧 이해하게 됐죠. 중동에서 올라오던 또 다른 보고서 때문이었습니다. 중국이 자랑하며 수출했던 방공 체계들이 실전에서 드론 공격 한 번에 레이더가 마비되어 속속 무력화되고 있었습니다.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중동에 공격적으로 수출했던 바로 그 시스템들이었죠. 쇼윈도 안에서는 번쩍거렸지만 전장 위에서는 버티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와 한국 보고서를 나란히 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같은 전장이었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였죠. 그런데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중국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버티고 있었죠. 보고서를 덮으며 저는 처음으로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사드 발사대가 통째로 빠진 한국을 보며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한국은 그 비웃음이 쏟아지는 동안 자기 손으로 만든 방패를 꺼내 들 준비를 이미 마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한국을 미국 기술을 받아 조립하는 나라라고 낮잡아 봤죠. 그러나 LSAM의 조기 전력화는 그 평가가 얼마나 안일했는지를 선명하게 보여줬습니다. 한국은 이제 독자적인 레이더 소프트웨어와 요격 기술을 완성한 나라였죠. 그들이 잿더미 위에서 산업을 일으켰던 그 집요한 방식이 이번엔 방공 독립이라는 형태로 세계 앞에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오랫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한국 무기는 그저 거품일 뿐이다. 제 입으로 수없이 했던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거품은 터집니다. 하지만 그날 제가 본 것은 거품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오랫동안 물속에서 단단하게 굳어온 무언가였죠. 그리고 그것은 아직 수면 위로 다 올라오지도 않은 상태였습니다. 보고서가 쌓여갔습니다. 하루에 2개, 많을 때는 3개씩이었죠. 저는 중동 전선에서 올라오는 실전 교전 기록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읽고 있었습니다. 원래 제 관심사는 명확했습니다. 이번 전쟁은 누가 더 많은 미사일을 쐈는가가 아니라
누가 실제로 하늘을 지켜냈는가를 보여주는 시험장이었죠. 그리고 그 결과는 곧장 세계 방산 시장의 미래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중국 방공 체계가 이 전쟁에서 최소한 체면은 지켜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오랫동안 이렇게 홍보해왔으니까요. 스텔스 탐지 가능, 장거리 탐지 성능 우수, 가격 대비 효율 최고, 미국과 러시아의 진정한 대안이라고. 그리고 실제로 수많은 나라들이 그 말을 믿었죠. 중동, 동남아, 아프리카. 이 나라들이 중국산 방공 체계를 선택한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미국 무기는 너무 비쌌습니다. 러시아 무기는 납기가 불안했죠. 그런데 중국 무기는 달랐습니다. 가격이 합리적이고 공급이 빠르고 정치적 조건도 까다롭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중국 방산의 최대 강점은 언제나 가격이었죠. 그리고 중국 내부에서는 오랫동안 이런 자신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시장 점유율은 결국 규모와 가격이 만든다고. 저도 그 말을 믿어왔죠. 그런데 전쟁이 시작되고 며칠 지나지 않아 제 책상 위에 올라온 첫 번째 전장 보고서는 제 표정을 굳게 만들었습니다. 내용은 단순했습니다. 중국계 방공망이 실전에서 기대 이하의 성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었죠. 저는 처음에 상황 탓을 했습니다. 전장 환경이 불리했을 것이라고. 운용 미숙이었을 것이라고. 그런데 보고서가 하나씩 더 올라올 때마다 그 변명은 점점 힘을 잃어갔습니다.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에 맞서 러시아제, 중국계, 자국산 체계를 혼합해 방공망을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방공망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움직이지 못했다는 데 있었죠. 레이더는 따로 놀고 지휘 통제는 느리고 각 미사일 체계 간 연결이 끊겨 있었습니다. 특히 중국 기술이 들어간 장비들이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분석이 연이어 올라왔죠. 강력한 전자 교란, 데이터 링크 차단, 적어도 침투, 기만 표적 혼합. 이런 현대식 공습 패턴 앞에서 중국계 방공망은 눈과 귀가 흐려진 상태에 가까웠습니다. 어떤 장비는 표적을 놓쳤고 어떤 체계는 너무 늦게 반응했고 어떤 요격 시도는 발사 이후에도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베네수엘라, 파키스탄, 미얀마에서 중국산 방공 장비를 도입한 나라들 사이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조용한 불만이 쌓여 있었죠. 부품 수급이 불안하다, 실전에서 오작동이 잦다, 레이더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때는 소문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동 전장에서 그 소문들이 하나씩 현실로 소환되고 있었죠. 저를 충격에 빠뜨린 건 단순한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실패의 형태였죠. 이건 장비 하나가 망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이 자랑해온 방공 철학 전체가 현대 전자전 환경 앞에서 구조적 약점을 드러낸 것이었죠.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중국은 가격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전장은 전혀 다른 질문을 던지고 있었죠. 진짜 탐지할 수 있는가? 교란 속에서도 살아남는가? 복합 공격 앞에서 끝까지 버티는가? 중국이 자랑한 것은 가격표였고 전장이 요구한 것은 생존이었습니다. 그 두 가지는 전혀 다른 이야기였죠. 저는 그 순간 처음으로 굴욕에 가까운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두 번째 보고서가 올라왔죠. 첫 번째 보고서보다 훨씬 더 저를 괴롭히는 내용이었습니다. 보고서 제목은 짧았습니다. KM-3 실전 요격 성과. 한국의 천궁이었습니다. 같은 중동 하늘 아래서 전혀 다른 전쟁을 하고 있었죠. 아랍에미리트에 실전 배치된 천궁2는 복합 공격 상황 속에서 96% 요격률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3번 읽었습니다. 96%. 훈련장 수치가 아니었죠. 아니, 훈련장에서도 불가능한 수치였어요.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이 실제로 날아오는 하늘에서 나온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저를 진짜 얼어붙게 만든 건 요격률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교전 대상의 질이었죠. 천궁2는 단순히 큰 표적 몇 개를 맞힌 것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순항미사일, 복합 드론 위협, 기만 표적과 섞인 다파동 공격. 현대 방공망이 가장 버거워하는 조건들 속에서 실제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었죠.
그 중에서도 저를 침묵하게 만든 기록이 있었습니다. 이란이 날린 적어도 순항미사일 8발. 천궁2는 그 8발을 전부 끊어냈습니다. 순항미사일이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낮게 붙어서 날아오죠. 지형을 따라 구불구불 움직이고 레이더망을 피해 파고듭니다. 실전에서 가장 막기 까다로운 표적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천궁2는 그 8발을 하나도 빠짐없이 잘라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한참이나 넘기지 못했습니다. 그 숫자가 의미하는 것이 너무 컸기 때문이었죠. 만약 그 미사일들이 뚫렸다면 타격당했을 곳들이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공항, 발전소, 정유시설, 정부 핵심 인프라. 천궁2는 단순히 요격률을 올린 것이 아니었죠. 국가 기능 마비를 막아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서 중국계 방공망은 체면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었죠. 충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들어온 후속 보고서가 저를 더 깊이 무너뜨렸죠. 아랍에미리트가 긴급히 추가 유도탄을 요청하자 한국은 실제로 수일 단위로 미사일을 보내기 시작한 겁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중요한 것은 한 번의 화려한 요격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따로 있죠. 미사일 재고가 얼마나 남았는가? 얼마나 빨리 다시 채울 수 있는가? 파트너 국가를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가? 한마디로 전쟁을 버티는 능력입니다. 아랍에미리트 수송기가 직접 한국으로 날아왔습니다. 천궁2 유도탄 30발을 싣고 돌아갔죠. 추가 공급 논의가 이어졌고 생산 확대가 시작됐습니다. 현지 정비와 지원 체계도 함께 가동됐죠. 이 장면이 무서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단순히 빠른 공급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전쟁의 리듬에 맞춰 움직이는 국가 산업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세계 앞에서 증명한 것이었죠. 중국은 방산 시장에서 더 넓은 존재감을 가졌습니다. 더 공격적으로 수출해왔고 더 큰 규모를 자랑해왔죠. 하지만 실전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누가 하늘을 지켰는가, 누가 바로 미사일을 채워 넣었는가, 누가 파트너 국가를 끝까지 안심시켰는가. 그 답은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지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워지지 않았죠. 저는 한국을 무시한 적이 없었습니다. 기술력과 산업력은 꾸준히 인정해왔죠. 하지만 분명히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방산 시장의 영향력은 중국이 훨씬 위라고. 그런데 이번 전쟁은 그 믿음의 뿌리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중국의 영향력은 컸습니다. 그건 사실이었죠. 하지만 그 영향력이 실전의 하늘을 지켜주지는 못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진실 하나가 드러났습니다. 시장을 먹는 것은 가격표가 아니었습니다. 실전 신뢰였죠. 그리고 그 실전 신뢰는 중국이 아니라 한국 쪽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마 입 밖으로 내진 못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분명히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방공 체계를 팔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생존을 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제 보고서는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중국이 어떻게 우위를 지킬 것인가가 아니라 한국이 왜 이렇게까지 강한 결과를 내고 있는가를 분석하는 쪽으로. 그 답을 찾는 과정은 저를 더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천궁2 보고서를 덮은 뒤에도 저는 계속 중동 상황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미사일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전혀 다른 종류의 위기였죠. 전쟁이 길어지면 가장 먼저 멈추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공항입니다. 두바이, 바레인, 쿠웨이트, 레바논. 미사일 경보가 울리자 항공사들은 일제히 항공편을 취소하기 시작했죠. 하늘길이 끊겼습니다. 중동 곳곳에 있던 외국인들이 공항 터미널에 갇히기 시작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대부분의 나라들은 똑같이 움직였습니다. 외교부 공지 하나를 올렸죠. 가능한 경우 상업 항공편을 이용해 귀국하라고. 그런데 문제는 단순했습니다. 그 상업 항공편이 이미 사라지고 있었다는 거죠. 저는 이런 장면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전쟁이 터지면 외국에 있는 국민들은 늘 마지막에 움직이죠. 강대국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게 전쟁의 현실이었죠. 중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하겠습니다. 중국은 해외 교민 철수 작전을 할 때 언제나 이런 방식이었죠.
대형 민간 항공기를 동원해 수천 명을 한 번에 이동시키는 방식입니다. 숫자는 압도적이었습니다. 규모는 화려했죠. 그리고 그 장면을 관영 매체가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중국의 힘을 보여주는 장면으로. 하지만 이번 중동 상황에서 그 방식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공항 자체가 멈췄기 때문이었죠. 대형 민간기가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중국의 방식은 공항이 정상 작동할 때만 빛나는 방식이었죠. 전쟁이 진짜 가까워지면 그 방식은 멈춰버립니다. 그런데 그날 제 보고서에 전혀 다른 내용이 올라왔습니다. 작전명. 사막의 빛. 대한민국이 중동 교민 구출 작전을 시작했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그 작전명을 보고 잠시 멈췄습니다. 사막의 빛. 이상하게도 그 이름이 이 나라와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은 이번 작전을 위해 공군의 핵심 전략 자산을 투입했습니다. KC-330 공중급유 수송기 시그너스였죠. 장거리 수송 능력을 갖춘 한국 공군의 전략 자산입니다. 이 항공기가 전쟁 한복판에 중동으로 날아갔습니다. 작전 방식은 이랬습니다. 사우디, 바레인, 쿠웨이트, 레바논에 흩어져 있던 한국 교민들을 사우디 리야드로 먼저 집결시킨 뒤 군 수송기로 귀국시키는 방식이었죠. 공항이 멈춰도 상관없었습니다. 민간기가 못 들어가는 곳이어도 상관없었죠. 군 자산을 직접 보내 국민을 빼내는 방식이었습니다. 그 결과 총 211명이 귀환했습니다. 한국인 204명, 외국 국적 가족 5명. 그리고 일본인 2명이었죠. 저는 일본인 2명이라는 기록에서 다시 한번 멈췄습니다. 한국군 수송기에 일본인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죠. 한국과 일본이 체결한 재외국민 보호 협력각서에 따른 실제 협력이었습니다. 며칠 전에는 일본 전세기에 한국 교민이 탔고 이번에는 한국군 수송기에 일본인이 탔죠. 서로의 국민을 서로가 지키는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중국의 방식과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중국이 해외 철수 작전을 할 때 가장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숫자와 규모를 먼저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도하는 언론의 찬사죠. 중국은 해외 철수 작전을 국가 위상을 과시하는 무대로 씁니다. 하지만 한국의 작전은 달랐습니다. 조용했죠.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관영 매체의 찬사도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가서 그냥 데려왔죠. 그리고 일본인도 함께 태워서 왔죠. 중국은 철수 작전을 국가 행사로 만들었습니다. 한국은 철수 작전을 그냥 당연한 일로 했죠. 그 차이가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진짜 강한 나라는 당연한 일을 당연하게 하는 나라라는 것을. 그리고 그 당연함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전쟁이 시작되자 대부분의 나라는 공지를 올렸습니다. 한국은 비행기를 띄웠죠. 그건 철수가 아니었습니다. 연대였습니다. 그런데 저를 더 놀라게 한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군사도 외교도 아니었죠. 에너지 보고서였습니다. 중동 전쟁이 확대되자 전 세계가 동시에 한 곳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었죠.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5%가 이 좁은 해협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약 70%가 바로 이 해협을 통과하죠. 즉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 한국 경제는 즉각적인 타격을 받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였죠. 중국 역시 중동 원유 의존도가 매우 높은 나라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 중국 경제도 흔들립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켜봤죠. 중국은 기다렸습니다.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외교 채널을 통해 눈치를 봤죠. 그건 합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보험사들이 전쟁 위험 보험 중단을 선언했으니까요. 보험 없이 전쟁 해협을 통과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죠. 수백 척의 유조선이 해협 입구에서 멈춰 서 있었습니다. 중국 유조선도 그 줄에 서 있었죠. 그런데 단 한 척의 유조선이 다르게 움직였습니다. 한국으로 향하는 유조선 이글 벨로어호였습니다. 이 배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직전 전속력으로 해협을 돌파했죠. 이 배에 실린 것은 200만 배럴의 원유였습니다.
대한민국이 하루 동안 소비하는 원유량에 가까운 규모였죠. 수백 척이 멈춰 있을 때, 중국 유조선도 멈춰 있을 때, 한국 유조선은 속도를 올렸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고 잠시 웃었습니다. 비웃음이 아니었죠. 감탄이었습니다. 전쟁이 터지면 대부분의 나라는 멈춥니다. 기다리죠. 눈치를 봅니다. 하지만 한국은 멈추기 전에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천공투 보고서를 읽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때는 무기 성능에 놀랐죠. 하지만 지금 느끼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큰 무언가였습니다. 이건 무기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국가 능력 이야기였죠. 저는 중국인입니다. 중국의 힘을 믿는 사람입니다.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 중 하나라는 것을 의심한 적이 없었죠.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솔직하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쟁이 터졌을 때 이 나라는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군은 미사일을 만들었습니다. 외교는 국민을 구했죠. 해운은 원유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시스템처럼 동시에 굴러가고 있었죠. 중국은 더 큰 나라입니다. 더 많은 군사력을 가졌죠. 더 많은 인구와 더 큰 경제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터진 그 순간 국민을 구하러 먼저 날아간 것은 한국이었습니다. 해협을 먼저 뚫고 들어간 것도 한국이었죠. 그리고 전장에서 미사일로 하늘을 지킨 것도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오랫동안 이 생각을 지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워지지 않았죠. 진짜 강한 나라는 크기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움직이는가로 만들어지죠. 그리고 한국은 그 순간마다 움직였습니다. 중국이 기다리는 동안, 세계가 눈치를 보는 동안, 한국은 이미 출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나라는 생각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리고 그 강함은 무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죠. 그 강함은 이 나라가 살아온 방식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전쟁에서 가장 먼저 바닥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용기가 아닙니다. 미사일입니다. 이란은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이란의 전략은 단순하면서도 잔인했습니다. 값싼 드론을 수백 대씩 동시에 날리는 겁니다. 샤헤드 자폭 드론, 소형 공격 드론, 단거리 로켓. 이 무기들은 하나하나의 가격이 터무니없이 쌌습니다. 하지만 방어하는 쪽에서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랐죠. 패트리어트 미사일 한 발의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수백만 달러입니다. 그런데 그 패트리어트로 드론 한 대를 막으려면 때로는 두 발을 써야 합니다. 수백만 달러짜리 미사일이 수십만 원짜리 드론을 잡기 위해 날아가는 겁니다. 이란은 바로 그 구조를 파고들었습니다. 수백 대의 드론을 동시에 날려 방공망을 재고 소모 전쟁으로 끌어들인 것이었죠. 결과는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나타났습니다. 카타르 분석 보고서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현재 속도라면 패트리어트 요격 미사일 재고는 며칠 내로 바닥날 수 있다고. 사우디도 상황이 비슷했습니다. 전쟁 초기 단 열흘 만에 드론과 미사일 공격이 1200발을 넘어섰죠. 걸프 국가들은 요격 미사일을 무서운 속도로 소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에서 빨리 채워받으면 되지 않겠냐고요? 그게 안 됐습니다. 미국의 패트리어트 연간 생산량은 약 600발에서 650발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량은 이미 우크라이나, 나토, 대만, 중동으로 나뉘어져 있었죠. 지금 당장 중동에 더 보내줄 여유가 없었습니다. 걸프 국가들은 처음으로 이런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 미사일을 채워줄 수 있는 나라는 어디인가? 그 질문이 나오는 순간 세계의 눈이 한 방향으로 쏠리기 시작했죠. 바로 그때 아랍에미리트에서 긴급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국방부의 메시지는 짧고 명확했습니다.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 미사일을 최대한 빨리 보내달라고. 저는 그 요청이 어디로 향했는지 보고서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미국이 아니었습니다. 유럽도 아니었죠. 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첫 번째 답변은 예상대로였습니다. 천궁2 포대 전체의 조기 인도는 어렵다고. 생산 라인이 이미 꽉 차 있었으니까요. 아랍에미리트, 사우디, 이라크와 맺은 대형 계약들이 줄줄이 밀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문장이 달랐습니다. 한국은 이렇게 말했죠. 대신 유도탄은 먼저 보내겠다고. 저는 그 문장을 읽고 잠시 멈췄습니다. 포대는 못 보내도 미사일은 먼저 보내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전쟁이 한창인 나라에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뭔지를 정확히 꿰뚫어 본 답이었죠. 그 뒤 벌어진 장면은 저를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공군의 C-17 수송기가 한국으로 날아왔습니다. 전쟁이 한창인 나라의 군용기가 미사일을 사러 한국으로 날아온 겁니다. 그리고 천궁2 요격 미사일 30발을 싣고 돌아갔죠. 이건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전쟁 중 긴급 보충 작전이었습니다. 전장에서 미사일이 떨어지는 나라가 군용기를 직접 보내 미사일을 가져가는 장면이었죠. 세계 방산 역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이어졌습니다. 한국 방산 관계자들이 주말에도 생산 라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나온 말이 이것이었죠. 추가로 2포대 분량을 일주일 안에 더 보낼 수 있다고. 2포대 분량. 약 70발. 일주일. 저는 그 숫자를 보고 한동안 보고서를 덮지 못했습니다. 30발도 놀라움이었는데 70발은 충격이었습니다. 그것도 일주일 안에. 중국은 방산 강국을 자처해왔습니다. 규모로는 세계 최상위권이죠. 저도 그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말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전쟁이 한창인 중동에서 군용기를 보내 미사일을 가져갈 나라로 중국을 떠올리는 국가는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저는 그 답을 찾기 위해 산업구조 보고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한국 방산의 구조는 다른 나라들과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러시아는 기술은 뛰어나지만 생산 체계가 불안정합니다. 유럽은 품질은 좋지만 생산 전환이 느리죠. 미국은 최첨단이지만 공급망이 길고 가격이 비쌉니다. 그리고 중국은 물량은 강하지만 실전 신뢰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의 방산 기업들은 반도체, 전자, 자동차, 조선 같은 대형 제조 산업과 연결되어 있었죠. 이 산업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납기를 지키는 산업들입니다. 정해진 시간 안에 정확하게 만들어내는 것이 생존 조건인 산업들이죠. 한국은 그 DNA 위에 방산을 올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생산 라인을 빠르게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주말에도 멈추지 않을 수 있었죠. 일주일 안에 70발을 약속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구조를 들여다보며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생산이 아니다. 이건 산업국가의 전쟁 능력이다. 중국이 이번 전쟁에서 가장 충격을 받은 것이 뭔지 아십니까? 천궁2의 96% 요격률이었을까요? 아니면 중국 방공망의 실전 붕괴였을까요? 물론 그것들도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내부에서 가장 불편하게 받아들인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이 속도였죠. 중국 방산이 자랑해온 것은 규모와 가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전쟁이 요구한 것은 완전히 다른 능력이었습니다. 실전 성능, 생산 능력, 공급 속도, 현장 지원. 이 모든 것이 하나의 나라 안에서 동시에 돌아가는 능력이었죠. 그리고 그 능력을 보여준 나라는 중국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날 보고서를 덮으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 나라는 생각보다 훨씬 위험하다고. 위험하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건 한국을 적으로 본다는 말이 아닙니다. 경쟁자로서 두렵다는 뜻이었죠. 전쟁이 미사일을 소모시키는 동안 한국은 미사일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세계가 재고를 걱정하는 동안 한국은 이미 다음 물량을 포장하고 있었죠. 30발. 그리고 일주일 뒤 70발. 그 숫자는 단순한 생산 수치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한국이라는 나라가 전쟁의 속도에 맞춰 움직이는 나라라는 선언이었죠. 그리고 그 선언 앞에서 중국을 포함한 세계 방산 강국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안도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천궁2의 실전 성과가 너무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 기술의 뿌리를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시작된 기술인지 확인하면 조금은 마음이 편해질 것 같았죠. 그리고 곧 익숙한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러시아였습니다.
한국은 냉전이 끝난 뒤 러시아와의 채무 조정 과정에서 군사기술 일부를 이전받았습니다. 당시 러시아는 소련 붕괴 이후 극심한 경제난에 빠져 있었고 한국에 진 채무를 현금 대신 기술로 갚는 방식을 택했죠. 이것이 불곰 사업이었습니다. 한국은 그 과정에서 러시아 계열 방공 기술의 일부를 확보했고 그것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중거리 방공 체계를 키워왔습니다. 천궁 계열의 뿌리가 거기 있었죠. 저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솔직히 안도했습니다. 러시아 기술이라면 낯선 계보가 아니었으니까요. 중국도 러시아 기술을 다뤄온 나라였습니다. S-300 계열 기술을 연구했고 러시아 방공 철학을 깊이 공부했으며 그것을 바탕으로 자국식 방공 체계를 발전시켜왔죠. 즉 출발선만 놓고 보면 중국과 한국은 비슷한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결과가 이렇게 다를 이유가 없다고. 어딘가 특수한 전장 조건이 있었을 것이라고. 천궁2에게 유리한 환경이었을 것이라고. 하지만 그 안도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보고서를 계속 읽을수록 불편한 진실이 하나씩 올라왔죠. 한국은 러시아 기술의 골격만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올려놓은 것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산 반도체, 한국산 소프트웨어, 한국산 신호처리 기술, 한국식 품질 관리, 한국식 산업 생산 체계. 러시아가 뼈대만 줬을 뿐 완성품을 만든 것은 한국이었죠. 저는 그 구조를 보며 자신도 모르게 중국과 비교하게 됐습니다. 중국은 러시아 기술을 어떻게 다뤄왔습니까? 빠른 복제였습니다. 공격적인 양산이었죠. 시장 선점이었습니다. 중국의 방식은 언제나 빠르고 크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분명히 강점이었죠. 반면 한국은 달랐습니다. 느려 보일 정도로 집요했습니다. 외형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실전에서 마지막까지 버티는 알고리즘을 만드는 데 집착했죠. 오작동 가능성을 하나씩 줄여가고 실전 조건에 맞게 다시 최적화하고 자기 것으로 완전히 소화할 때까지 다듬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차이는 평시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카탈로그에서는 다들 비슷해 보이죠. 스펙 수치도 엇비슷하고 외형도 그럴싸하고 설명문도 화려합니다. 하지만 전쟁이 시작되는 순간 그 차이는 너무 잔인하게 드러납니다. 중국계 방공망의 실전 보고서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탐지 지연, 전자전 취약, 표적 식별 혼선, 혼합 체계 간 연동 실패. 그리고 중국 내부에서는 이런 변명들이 쏟아졌죠. 전장 환경이 불리했다. 이란이 제대로 운용하지 못했다. 미군과 이스라엘의 전자전이 너무 강했다. 저는 그 변명들을 읽으며 씁쓸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강한 시스템은 그런 불리한 조건까지 버텨내야 한다는 것을. 한국은 그걸 해냈잖아요. 전쟁은 시험장이 아닙니다. 원래 가장 나쁜 조건에서 벌어지는 것이 전쟁이죠. 전자전이 강한 것도 당연하고 기만 표적이 섞이는 것도 당연하고 여러 체계가 얽혀 돌아가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 당연한 전장 속에서 중국은 계속 이유를 설명해야 했고 한국은 계속 결과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같은 러시아 기술이 아니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만든 방식이 달랐다. 그리고 그 차이가 어디서 왔는지를 이해하는 순간 더 큰 충격이 찾아왔습니다. 한국이 러시아 기술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그것을 소화할 수 있는 산업 기반을 가진 나라였으니까요. 반도체 공정, 정밀 가공, 자동화 생산, 품질 통제, 공급업체 네트워크. 이 모든 것이 방산 아래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중국에게 특히 불편한 지점이 바로 거기 있었죠. 중국도 규모 있는 제조국가입니다. 물량과 대량 생산에서는 강하죠. 하지만 고성능 무기 체계를 짧은 시간 안에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그것을 현장 정비와 성능 개량까지 이어붙이는 체계는 생각보다 훨씬 다른 문제였습니다. 한국은 이미 반도체, 조선, 자동차, 전자산업에서 정밀한 대량 생산을 수십 년째 해온 나라였습니다. 방산은 그 산업의 연장선 위에 올라앉아 있었죠. 그래서 한국은 러시아의 뼈대 위에 자기만의 신경과 혈관, 그리고 두뇌를 심어 넣을 수 있었습니다. 중국은 같은 뼈대를 받아 외형을 맞추는데 강했습니다.
한국은 그 뼈대를 완전히 다른 생명체로 만들어냈죠. 그리고 그 차이가 중동 전장에서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중국은 더 많은 나라에 무기를 팔았습니다. 더 넓은 시장을 가졌죠. 더 공격적으로 수출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전쟁이 오자 가장 신뢰를 얻은 것은 중국이 아니었습니다. 왜 아랍에미리트가 한국에 미사일을 더 달라고 했겠습니까? 왜 사우디가 한국 방공망에 집착하겠습니까? 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전쟁이 터졌을 때 실제로 막아준 나라가 한국이었으니까요. 실제로 채워준 나라가 한국이었으니까요. 끝까지 책임진 나라가 한국이었으니까요. 중국은 설명을 만들었습니다. 한국은 결과를 만들었죠. 저는 마침내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이 러시아 기술을 받아 자기 것으로 완성하는 동안 중국은 그 기술을 복제하는 데 머물러 있었다고. 한국이 실전 신뢰를 쌓아가는 동안 중국은 시장 점유율을 쌓고 있었다고. 그리고 전쟁은 시장 점유율이 아니라 실전 신뢰를 묻는다는 것을. 저는 그날 밤 한 문장을 머릿속에서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같은 출발선이 같은 결승선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그 사실을 전장 위에서 증명해 보였죠. 그리고 저는 그것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중국 방산의 성장 곡선을 자랑스럽게 바라봐왔습니다. 중국 무기는 세계 곳곳에 퍼져 있었으니까요. 파키스탄, 미얀마, 나이지리아, 에티오피아, 동남아 곳곳. 중국 방산은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수많은 나라에 무기를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중국 내부에서는 늘 이런 말이 반복됐죠. 중국 방산은 세계를 장악하고 있다고. 저도 그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숫자는 실제로 인상적이었으니까요. 고객 국가 수, 계약 규모, 수출 물량. 어떤 기준으로 봐도 중국 방산은 세계 시장에서 존재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중동 전쟁을 추적하면서 저는 처음으로 불편한 질문 하나를 마주하게 됐습니다. 중국이 무기를 파는 나라들은 어떤 나라들인가? 그리고 한국이 무기를 파는 나라들은 어떤 나라들인가? 저는 두 목록을 나란히 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곧 깨달았죠. 세상에는 단 하나의 방산 시장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시장이 존재했습니다. 하나는 예산이 부족해 싸게 살 수 있는 무기를 찾는 시장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국가 생존이 걸려 있어 가장 믿을 수 있는 무기를 찾는 시장이었죠. 그리고 저는 지금 세계가 후자의 시장을 어느 나라에 맡기고 있는지 보게 됐습니다. 그 이름은 중국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었죠. 저는 유럽 방산 계약 목록을 다시 펼쳤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가장 충격적인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폴란드였습니다. 폴란드는 단순한 나라가 아닙니다. 러시아와 직접 맞닿은 유럽 안보의 최전선이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폴란드는 유럽 최대 규모의 지상군을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나라가 선택한 파트너가 어디였을 것 같습니까? 독일이었을까요? 프랑스였을까요? 영국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폴란드는 한국으로부터 K2 전차, K9 자주포, FA-50 전투기, 천무 다연장 로켓을 대규모로 도입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었죠. 유럽 안보의 핵심 장비를 한국에 맡긴 겁니다. 저는 이 사실을 보며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중국도 전차를 만들고 자주포도 만듭니다. 하지만 유럽의 군사 강국이 국가 핵심 지상군을 중국 무기로 채우는 일은 상상조차 하기 어렵죠. 폴란드는 싸게 살 무기를 찾는 나라가 아니니까요. 전쟁이 터졌을 때 가장 믿을 수 있는 무기를 찾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한국이었습니다. 다음 계약을 확인했습니다. 이번에는 호주였죠. 호주는 세계 최고 수준의 고소득 국가입니다. 미국의 핵심 동맹이자 인도태평양 안보 체계의 중심축이죠. 이 나라가 자국 육군 현대화를 위해 선택한 장비 역시 한국이었습니다. 레드백 보병 전투 차량이었죠. 이 차량은 유럽과 미국의 쟁쟁한 방산 기업들과 정면으로 경쟁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쟁에서 이긴 것이 한국이었죠. 호주는 철저하게 서방 표준, 즉 나토 기준을 따르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한국 무기를 선택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한국 무기가 서방 기준에서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는 뜻이었습니다. 한국 방산은 이제 아시아에서 잘 만드는 나라가 아니었죠. 서방 방산 체계와 정면으로 경쟁하는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중동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이 나라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돈이 없어서 싸게 무기를 사는 나라들이 아닙니다. 원한다면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무기를 얼마든지 살 수 있는 나라들이죠. 그런 나라들이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특히 천공2 방공망이었습니다. 방공망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건 단순한 장비가 아닙니다. 수도, 정유시설, 공항, 군기지. 국가의 모든 것을 지키는 마지막 방패죠. 방공망을 맡긴다는 것은 국가의 심장을 맡긴다는 뜻입니다. 그 심장 위에 지금 한국 무기가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가장 불편하게 만든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사실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알면서도 외면해왔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제가 오랫동안 믿어온 것들이 흔들리기 때문이었죠. 제가 외면해온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이었습니다. 파키스탄은 중국산 최신형 자주포인 SH-15를 도입해 인도 접경지에 배치했습니다. 중국이 자랑하는 최신 차륜형 자주포였죠. 그리고 인도는 한국의 K9 자주포, 현지명 바지라로 맞불을 놓았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히말라야 고산지대의 혹독한 환경에서 SH-15는 잦은 엔진 결함과 사격 정밀도 저하로 고전했습니다. 반면 K9은 그 조건에서도 완벽한 기동성과 사격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인도는 K9의 압도적 성능에 만족해 추가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파키스탄군은 중국산 무기의 신뢰성에 처음으로 심각한 의문을 품기 시작했죠. 저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환경이 특수했다고, 운용 방식의 문제였다고 스스로를 납득시키려 했죠. 태국과 캄보디아 사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태국은 한국산 K-21 장갑차와 T-50 고등 훈련기를 도입했습니다. 캄보디아는 전통적으로 중국산 장갑차와 로켓포로 무장해왔죠. 국경 분쟁 상황에서 태국군이 배치한 한국산 장비들의 데이터 링크 능력과 정밀 타격 능력은 캄보디아군을 압도했습니다. 특히 태국이 도입한 한국산 호위함은 중국산 호위함보다 훨씬 뛰어난 생존성을 보여줬죠. 그 결과 태국은 중국산 잠수함 도입 사업을 사실상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산 무기 체계에 더 높은 신뢰를 보내기 시작했죠. 저는 이 사례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외면했습니다. 개별 사례일 뿐이라고, 전체적인 그림은 여전히 중국이 우위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죠. 하지만 이번 중동 전쟁은 그 마지막 방어선마저 무너뜨렸습니다. 인도, 태국, 아랍에미리트, 사우디, 폴란드, 호주. 이 나라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선택의 여유가 있는 나라들이었습니다. 돈도 있고 기술도 있고 협상력도 있는 나라들이었죠. 그런 나라들이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반면 중국 방산의 주요 고객 목록을 다시 봤습니다. 파키스탄, 나이지리아, 에티오피아, 미얀마, 캄보디아. 이 나라들의 공통점은 대개 세 가지 중 하나였습니다. 예산이 부족하거나 서방 제재를 받고 있거나 정치적으로 고립된 나라들이었죠. 즉 중국 무기는 종종 살 수 있는 선택지였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을 때 찾는 선택지였죠. 반면 한국 무기는 다른 선택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하는 무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결국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중국 방산은 시장의 면적이 넓습니다. 하지만 한국 방산은 시장의 높이가 높습니다. 중국은 많은 나라의 무기를 팝니다. 한국은 강대국과 부국의 핵심 무기를 팔고 있죠. 이 차이는 평시에는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터지면 그 차이는 너무 선명해지죠. 전쟁은 항상 가장 중요한 도시, 가장 중요한 기지, 가장 중요한 시설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중요한 자리들에는 한국 무기가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중국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중국 방산이 강하다고 믿습니다. 그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 전쟁이 보여준 사실 하나는 부정할 수 없었죠.
세계는 가장 중요한 곳을 한국에게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단순한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신뢰의 이동이었죠. 가난한 나라들은 중국을 찾았습니다. 부유한 나라들은 한국을 찾았죠. 세계는 싸게 살 무기를 찾지 않았습니다. 살아남을 무기를 찾고 있었던 거죠. 저는 오랫동안 그 사실을 외면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전쟁 이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게 됐습니다. 중국은 넓은 시장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시장으로 올라가고 있었죠. 그리고 그 격차는 앞으로 더 벌어질 것이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전쟁을 이렇게 이해해왔습니다. 더 강한 무기를 가진 쪽이 이긴다고. 더 많은 미사일을 가진 쪽이 유리하다고. 그 믿음으로 수십 년간 보고서를 써왔죠. 그런데 이번 중동 전쟁을 추적하면서 저는 처음으로 그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문제는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무기를 연결하는 방식이었죠. 중동 연합훈련 보고서 하나가 제 책상에 올라왔습니다. 내용은 단순했지만 충격적이었죠. 미국제 무기와 중국제 무기가 같은 전장에서 함께 운용될 때 두 시스템은 서로 통신이 되지 않았습니다. 각자 따로 놀았죠. 지휘관은 두 시스템을 동시에 보면서 판단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귀중한 시간이 낭비됐습니다. 전장에서 시간이 낭비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 혼란 속에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는 장비들이 있었습니다. 한국 시스템이 연결된 장비들이었죠. 최신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구형 장비들이었죠. 하지만 그 장비들은 한국형 전장 네트워크 체계 아래서 마치 하나의 생명체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표적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각 장비가 역할을 나누고 인공지능이 최적의 대응을 제안하는 방식이었죠. 저는 그 보고서를 읽으며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파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쟁터 전체를 내려다보는 눈을 팔고 있었죠. 중국은 무기를 팔 때 사용법을 줍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발사되고 이렇게 조준하고 이렇게 운용하라고. 그리고 거기서 끝이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무기 한 대를 팔 때 그 무기를 전장의 모든 장비와 연결하는 시스템을 함께 심어줬습니다. 레이더가 잡은 표적이 자주포에 자동으로 전달되고 자주포가 발사하는 순간 드론이 피해를 확인하고 그 결과가 다시 지휘부로 올라가는 구조였죠. 이걸 군사 전문가들은 이렇게 부릅니다. 네트워크 중심전이라고. 하지만 저는 더 쉬운 말로 설명하겠습니다. 한국은 전쟁터의 운영체제를 팔고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치면 이렇습니다. 중국은 좋은 부품을 팝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 부품들이 하나로 돌아가는 운영체제를 심어줬죠. 부품이 아무리 좋아도 운영체제가 없으면 따로 놀 뿐입니다. 그리고 운영체제를 한번 깔면 그 나라는 그 운영체제 없이는 움직이기 어려워지죠. 저는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런데 충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보고서가 올라왔죠. 폴란드 정비창 보고서였습니다. 폴란드 한 군사기지의 정비창 이야기였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돌아온 부서진 장비들이 메이드 인 코리아 마크가 찍힌 정비창으로 들어가는 장면이었죠. 독일제 탱크는 부품이 없어 6개월을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공급망이 복잡하고 승인 절차가 길고 납기가 불안했죠. 전쟁이 한창인데 탱크가 6개월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반면 한국 장비는 달랐습니다. 3D 프린팅으로 부품을 현장에서 만들어내고 한국 엔지니어들이 밤낮 없이 달라붙어 48시간 만에 장비를 전장으로 돌려보내고 있었죠. 저는 이 장면을 읽으며 한국이 단순히 무기를 판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그 나라 군대의 유지체계 자체를 한국화시키고 있었습니다. 정비, 부품, 교육, 운용, 개량. 이 모든 것이 한국과 연결되어 있었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한국 무기를 도입한 나라는 이제 한국 없이는 그 무기를 제대로 운용하기 어렵습니다. 싫든 좋든 한국과 연결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건 무기 수출이 아니었습니다. 안보 동맹의 확장이었습니다. 중국은 무기를 팔면 거기서 관계가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품 수급도 불안하고 후속 지원도 약하고 현장 대응도 느리죠. 그래서 중국 무기를 산 나라들은 점점 불만이 쌓여갑니다. 반면 한국 무기를 산 나라들은 점점 더 깊이 연결됩니다. 정비 때문에, 부품 때문에, 교육 때문에, 개량 때문에. 그 연결이 신뢰가 되고 신뢰가 다음 계약이 되죠. 저는 그 구조를 보며 처음으로 중국 방산의 가장 큰 약점을 인정하게 됐습니다. 중국은 무기를 팔았지만 관계를 팔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무기와 함께 관계를 팔고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 저를 가장 전율하게 만든 이야기는 따로 있었습니다. 인구 절벽이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인구가 줄어드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군 입대 자원도 빠르게 감소하고 있죠. 저는 오랫동안 이것을 한국의 약점으로 봐왔습니다. 병력이 줄면 군사력이 약해진다고. 그런데 한국은 그 약점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사람 대신 기계를 쓰기 시작한 겁니다. 병사가 한 명도 없는 무인 자주포 포대. 드론이 스스로 표적을 탐지하고 보고하는 시스템. 인공지능이 전장 상황을 분석하고 최적의 대응을 제안하는 지휘 체계. 한국은 어쩔 수 없이 이 기술들을 개발했습니다. 사람이 부족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어쩔 수 없음이 세계 최고 수준의 무인화 기술을 만들어냈죠. 저는 그 아이러니 앞에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중국은 인구가 많습니다. 병력도 많죠. 그래서 오랫동안 인해 전술, 즉 사람을 많이 투입하는 방식이 강점이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전쟁은 그 공식을 바꾸고 있습니다. 사람이 많은 것보다 시스템이 정밀한 것이 유리한 전장이 되고 있죠. 드론 하나가 병사 수십 명을 대신하고 인공지능 하나가 지휘관 수십 명의 판단을 보조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가장 앞서 있는 나라가 한국이었습니다. 약점을 강점으로 바꾼 겁니다. 한국인들은 사람이 부족해서 무기를 똑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똑똑함이 이제 전 세계 군대가 원하는 표준이 되고 있었죠. 저는 이 모든 것을 정리하며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한국은 총을 파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전쟁의 방식 자체를 파는 나라였죠. 중국은 더 많은 무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더 싸게 팔 수도 있습니다. 더 많은 나라에 수출할 수도 있죠. 하지만 한국이 팔고 있는 것은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전쟁터의 운영체제였습니다. 정비체계였습니다. 무인화 기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연결하는 신뢰였죠. 한국 무기를 도입한 나라는 이제 한국식으로 전쟁을 준비합니다. 한국식으로 장비를 정비하고 한국식 네트워크로 전장을 보고 한국식 무인 체계로 병력을 보완하죠. 이건 무기 수출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시스템의 조용한 영토 확장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쓰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중국이 세계 시장에서 더 많은 무기를 팔고 있는 동안 한국은 세계의 전쟁 방식 자체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가장 늦게 깨달은 사람 중 하나가 바로 저였습니다. 며칠 동안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중동전쟁, 천궁2 실전 기록, 방산 계약 목록, 생산 속도 분석, 수출 국가 지도. 처음에는 단순한 전쟁 분석이었죠. 하지만 자료가 쌓일수록 저는 점점 이상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단순히 무기를 잘 만드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 나라에는 어딘가 설명하기 어려운 속도와 집념이 있었죠. 미사일 생산 속도, 교민 구출, 유조선 돌파, 방공망 배치, 방산 수출 확대. 이 모든 사건이 마치 하나의 패턴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침내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도대체 왜 한국은 이렇게 움직이는가? 그리고 그 질문의 답은 기술 보고서가 아니라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불과 70여 년 전만 해도 완전한 폐허였습니다. 한국 전쟁. 도시들은 무너졌고 산업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나라 전체가 잿더미 위에 있었죠. 당시 한국의 경제 수준은 세계 최빈국 수준이었습니다. 지금의 아프리카 일부 국가보다도 낮았죠. 하지만 그 폐허 속에서 한국 사람들은 살아남았습니다. 무너진 도로를 다시 만들고 학교를 세우고 공장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몇십 년 만에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 국가가 되었죠.
저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처음부터 강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살아남기 위해서 빨라질 수밖에 없는 나라였죠. 가난 속에서 시간은 곧 생존이었으니까요. 저는 한국 산업의 시작을 추적했습니다. 그 시대의 한국은 지금과 전혀 달랐습니다. 공장은 작았고 기술은 부족했고 자본도 없었죠. 하지만 그 나라에는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한국인들이 밤낮 없이 일했죠. 조선소에서 철판을 자르고 공장에서 자동차를 만들고 반도체 공장에서 밤을 새고 건설 현장에서 도시를 세웠습니다. 그 세대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산업을 배운 세대였죠. 그리고 그들이 만든 산업이 지금의 한국 방산의 뿌리가 됐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중국도 산업국가입니다. 중국도 빠르게 성장했죠. 저는 그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산업에는 어딘가 다른 집요함이 있었습니다. 중국의 성장이 규모와 속도였다면 한국의 성장은 살아남기 위한 절박함이었죠. 그 차이가 어디서 드러나는지 아십니까? 위기의 순간입니다. 중국은 위기가 오면 규모로 대응합니다.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고 더 많은 인력을 동원하죠. 하지만 한국은 위기가 오면 집요해집니다. 더 빠르게 움직이고 더 정밀하게 만들고 더 끝까지 책임지죠. 이번 중동 전쟁에서 제가 본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사드 발사대가 통째로 빠져나가자 밤새워 방어망을 재설계했습니다. 미사일이 바닥나자 주말에도 생산 라인을 돌렸죠. 교민이 위험해지자 군용기를 직접 띄웠습니다. 유조선이 멈추자 혼자 해협을 돌파했죠. 이건 명령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나라가 수십 년 동안 쌓아온 방식이었죠. 저는 한국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영상을 봤습니다. 생산 라인을 점검하는 기술자, 컴퓨터 앞에서 설계를 확인하는 엔지니어, 밤늦게까지 불이 켜진 공장. 그 장면을 보며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죠. 이 사람들의 부모 세대 혹은 그 윗세대가 잿더미 위에서 맨손으로 나라를 일으킨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그 세대의 집요함이 다음 세대에 전해졌습니다. 그 다음 세대의 집요함이 또 다음 세대에 전해졌죠. 그리고 그것이 지금의 한국 방산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 나라의 속도는 미사일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역사에서 나온 것이었죠. 저는 이제 중동 국가들이 왜 한국을 신뢰하는지 이해합니다. 폴란드가 왜 한국을 선택했는지 이해하죠. 호주가 왜 한국 무기를 골랐는지도 이해합니다. 전쟁이 터졌을 때 국가들이 기억하는 것은 단순합니다. 누가 말했는가가 아니라 누가 나타났는가죠. 중동 전쟁에서 한국은 실제로 나타났습니다. 교민을 데리고 돌아왔고 미사일을 보내왔고 정비팀을 보내왔고 계약을 지켰습니다. 그 모든 것이 전쟁이 한창인 상황에서 이루어졌죠. 저는 마지막으로 세계 방산 시장 지도를 다시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확실히 보였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아시아에서 잘 만드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유럽의 군사 강국과 계약하고 중동의 부국과 협력하고 서방 동맹국들과 정면으로 경쟁하고 전쟁에서 실제로 결과를 보여주는 나라가 되어 있었죠. 세계는 이미 한국을 다르게 보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제조국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나라였죠. 한국이 이렇게 강해진 데에는 분명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수십 년간 저는 이 말을 절대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중국 방산이 뒤처진다는 것을, 한국이 우리보다 앞서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솔직히 말하면 인정하기 싫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인정하겠습니다. 이번 전쟁은 제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을 너무 선명하게 보여줬으니까요. 솔직한 심정으로는 부러운 마음도 있습니다. 한국은 크기는 작은 나라일지 몰라도 결코 가벼운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 나라에는 전쟁을 이겨낸 역사가 있었습니다. 산업을 맨손으로 일으킨 세대가 있었죠. 그리고 지금도 멈추지 않는 기술과 집념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전쟁이 보여준 것은 우리가 그 나라를 아직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사실이었죠. 한국은 단지 무기를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무기를 만들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낸 것이었죠.
폐허 위에서 다시 일어선 사람들이 있었기에 밤새워 철판을 자르고 반도체를 만들고 도시를 세운 그 세대가 있었기에 한국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어떤 나라도 쉽게 따라올 수 없는 한국만의 진짜 힘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전쟁은 항상 누가 더 강한지를 시험합니다. 그리고 이번 중동 사태는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줬습니다. 세계가 위기에 흔들릴 때 누가 실제로 움직이는 나라였는지 말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는 조용히 달라지고 있는 세계의 판도를 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